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몇 년 전, 어쩌면 몇십 년 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경험 말입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는 부모님의 말, 당신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배우자의 말,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야 라는 친구의 말. 이런 말들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어떤 날은 문득 떠올라 마음을 아리게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그냥 화가 나서 혹은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았던 순간들 말입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사과하고 싶었지만 이미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관계에서 평생 조심해야 할 말 5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라는 금기 목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소중한 관계들을 말 한마디로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말이 좀 거칠어도 관계가 금방 회복되곤 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오해를 풀 기회도 많았습니다. 어제 싸웠어도 오늘 만나서 어제는 미안했어 한마디면 금방 풀렸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시간도 만날 기회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은퇴를 하고 나니 매일 보던 직장 동료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자주 외출하기도 어렵습니다. 가까이 살던 친구들은 자녀들을 따라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형제자매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함께 늙어가는 배우자, 가끔 전화하는 자녀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옛 친구,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치는 이웃 어르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면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친구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70대 초반이신데 평생 친하게 지내던 동창이 한 분 계셨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60년을 함께한 친구였죠. 그런데 2년 전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고 김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네는 항상 그렇게 고집불통이야. 그래서 자네 자식들도 자네를 안 찾는 거야. 그 말을 하자마자 친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김 선생님도 실수했구나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이후로 2년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답니다. 김 선생님이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친구는 받지 않았습니다. 60년 우정이 말 한마디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지금도 그때를 후회하신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정치 이야기가 뭐가 중요하다고. 60년 친구를 잃고 나니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더라고.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말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도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라고 해명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친구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다음 만남까지 한 달 내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5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을 쉽게 평가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성격이 그런 거야. 그 친구는 맨날 그 모양이야. 절대 안 변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버릇이 없어. 우리 며느리는 살림을 정말 못해. 저 집 아들은 효도를 모르는 것 같아. 언뜻 들으면 별것 아닌 말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죠. 하지만 이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 사람의 전체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내 짧은 경험과 좁은 시각으로 단정 지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라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이 변할 가능성을, 그 사람의 다른 면모를, 그 사람이 겪고 있을 상황을 모두 무시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화 여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사님은 68세이시고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여동생이 있으셨습니다. 동생은 30대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고, 그때 언니인 이 여사님께 큰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갚지 못했죠. 그 일 이후로 이 여사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우리 동생은 원래 무책임해. 계획성도 없고 하는 일마다 망하고 믿을 수가 없어. 돈도 안 갚고 연락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은 친척 모임에서, 명절 자리에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도 전해졌고, 결국 동생은 가족 모임에 나오기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가봤자 언니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아. 다들 나를 무책임한 사람으로 볼 거야. 그런데 세월이 흘러 우연히 만난 동생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작은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었고,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으며 그동안 못 갚은 돈을 조금씩 모아왔더랍니다. 봉투에 3천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갚고 싶었어. 나도 정말 힘들었어.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지만 언니가 날 포기한 줄 알고, 가족들이 날 무책임한 사람으로만 본다는 걸 알고, 정말 외로웠어. 그때 이 여사님은 깨달았답니다. 자신이 동생을 30년 전의 모습으로만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평가가 담긴 말들이 주변에 퍼져서 동생이 다시 일어서려 할 때조차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이 여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후회하신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말이 상대방을 그 틀 안에 가둬버린다는 점입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 나를 이렇게만 보는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겠구나. 그럼 뭐 하러 노력해? 더 큰 문제는 이런 평가의 말이 제3자에게 전해질 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없는 사람에 대해 평가하곤 합니다. 그 사람은 말이야. 하면서요.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 말들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돌아갑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분위기로든. 박 할아버지의 경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손자에 대해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답니다. 우리 손자는 공부머리가 없어. 애비를 안 닮았어. 그저 평범하게 살겠지. 이 말을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 앞에서 손자가 듣든 안 듣든 하셨습니다. 손자는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나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하러 노력해? 나는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이야. 성적은 점점 떨어졌고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저 애는 원래 그래.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손자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은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내가 포기한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너를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믿어. 그 말 한마디에 손자는 다시 일어섰고 결국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손자는 대학 입학 후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말씀이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뭘 해도 할아버지는 저를 못한다고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할아버지가 틀렸다는 거요. 박 할아버지는 그제야 후회하셨답니다. 자신의 평가가 손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가하는 말을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판단하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판단을 말로 표현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행동 포인트 1평가 대신 묘사하기. 저 사람은 무책임해가 아니라 저번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전체를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며느리는 살림을 못해가 아니라 오늘 집에 갔더니 설거지가 안 되어 있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 포인트 2, 아직 모른다는 여지 남겨두기. 저 사람은 이래가 아니라 내가 본 모습은 이랬어. 하지만 다른 면도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행동 포인트 3, 칭찬은 구체적으로, 비판은 조심스럽게 해. 사람들은 칭찬은 소극적으로 전하고 비판은 더 강하게 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이 어떻게 전달될지까지 생각하며 입을 열어야 합니다. 행동 포인트 4, 겸손한 마음 갖기기.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 나 역시 변화하고 있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에 대해 평가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잠깐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관계에 도움이 될까? 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나? 그 작은 멈춤이 우리의 관계를 지키는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을 평가하는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 자신에 관한 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나의 힘듦을 과도하게 털어놓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힘든 순간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신호를 보내고
허리는 조금만 무리해도 나흘을 앓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저축은 점점 줄어들고 병원비는 계속 늘어납니다. 외로움도 느낍니다. 자녀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뜸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배우자마저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힘듦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힘든 이야기를 어떻게, 얼마나, 누구에게 하느냐가 관계를 지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최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75세이시고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은 서울에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합니다. 최 여사님은 아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아휴,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 무릎이 아파서 뒤척이기만 해.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 병원에 가도 나아지지 않아.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어. 옆집 할머니는 아들, 딸이 번갈아 가며 찾아오는데 나는 너밖에 없잖아. 너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고.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처음에는 아들도 귀 기울여 들었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자주 올게요. 병원도 같이 가고요.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두세 시간 내내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 어느 순간부터 방문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었답니다. 아들은 차를 타고 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도 또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집에 도착하면 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힘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차를 마시면서도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듣다가 지쳐서 어머니,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도 어머니는 넌 모를 거야. 넌 엄마 마음을 몰라 라고만 답하십니다. 결국 아들의 방문 횟수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전화도 받기 싫어졌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또 1시간 동안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까요. 최 여사님은 더 외로워졌고 내 자식도 날 버렸어 라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힘듦을 과도하게 털어놓는 말이 가져오는 악순환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최 여사님은 진심으로 힘들었고 아들에게 기대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듣는 사람에게 감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의 고통을 계속 들으면 그들도 무거워집니다. 특히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무릎 통증을 없애줄 수 없습니다. 외로움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뭔가 해줘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쌓이면 결국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둘째,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룰 때 유지됩니다. 한쪽이 계속 토로하고 다른 쪽이 계속 들어주기만 하면 그 관계는 점점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책임감으로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감이 쌓입니다. 송할아버지의 경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송할아버지는 매주 목요일 오전에 옛 직장 동료들과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매번 자기 건강 이야기만 한답니다. 내 혈압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 의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소용없어. 내 당뇨는 더 심각해. 약을 먹어도 1시간 내내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처음 몇 번은 다들 걱정하며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매주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 사람들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는 손자 봐줘야 해서, 다음 주는 병원 가야 해서라는 핑계를 대며 모임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혼자 남았고, 내 친구들도 날 버렸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매주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셋째, 내 이미지가 힘든 사람으로만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면적인 존재입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재미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힘든 이야기만 하면 상대방의 기억 속에서 나는 항상 불행한 사람, 항상 아픈 사람,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만나기 전에 이미 피곤해합니다. 그렇다면 힘든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것을 혼자 사귀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저희 친구 정 선생님은 좋은 예를 보여주십니다. 정 선생님도 혼자 사시는데 가끔 몸이 아프고 외로울 때가 있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새 무릎이 좀 아파서 걷기가 힘들더라고. 그런데 어제 날씨가 좋아서 억지로 나갔다 왔어. 공원에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더라고. 사람들도 많고 아이들이 계속 뛰어노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힘들었지만 나가길 잘했다 싶어. 자네도 한번 가봐. 보이시나요? 이 말에는 힘듦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긍정적인 발견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걱정도 되지만 동시에 그분의 강인함과 긍정성에 존경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도 한번 같이 가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토로의 방법입니다.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 포인트 1시간을 정하기. 만남의 전체 시간 중 일부만 힘든 이야기에 할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시간을 만난다면 30분 정도만 힘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 읽은 책, 본 드라마, 동네 소식, 상대방의 이야기 등등. 행동 포인트 2 해결책이나 긍정적 요소 함께 언급하기. 힘들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 또는 그래도 이런 점은 감사하다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힘들어. 그래서 다음 주에 물리치료를 받아보려고 해. 이웃 할머니가 거기 다니는데 좋아지셨대. 행동 포인트 3. 상대방의 이야기도 물어보기. 내 이야기만 하지 않고 너는 요즘 어떠니? 요즘 뭐가 제일 신경 쓰여?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행동 포인트 4. 감사 표현하기.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덕분에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자신의 역할에 보람을 느낍니다. 행동 포인트 5. 다양한 사람들과 나누기. 모든 힘든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 이야기는 같은 병을 겪는 친구와 외로운 이야기는
비슷한 상황의 이웃과 자녀 이야기는 교회나 성당에 같은 연배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 부담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이번 주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오늘은 힘든 이야기를 10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즐거운 이야기를 하자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는 것을 더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그 만남이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조심해야 할 세 번째 말, 뒷담화와 비교하는 말. 지금까지 남을 평가하는 말과 나의 힘듦을 과도하게 털어놓는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관계의 독처럼 퍼지는 두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뒷담화와 비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거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집 며느리는 참 효자인데 우리 며느리는, 옆집 할머니는 손자들이 자주 찾아오던데 우리 손주들은, 친구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우리 아들은, 그 집은 아파트를 샀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말들 참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자주 남과 비교하고 그 비교를 말로 표현합니다. 때로는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때로는 당사자 앞에서요. 그리고 없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뒷담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민수 씨는 56세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명절 때마다 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큰집 조카는 의사인데 너는 왜 그냥 회사원이냐? 내 사촌은 강남에 아파트를 샀는데 너는 아직도 전세냐?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는 사장이 됐다던데 너는 왜 아직도 그 자리냐? 내 동창은 자식 셋을 다 대학 보냈다던데 너는 큰애 대학도 못 보내고. 강민수 씨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엄마 눈에는 내가 항상 부족한 사람이구나.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졌고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설날, 강민수 씨는 어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남들만큼 성공하진 못했을지 몰라도 가족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실 때마다 저는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 같아요. 제 존재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져요. 어머니, 부탁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처음으로 깨달았답니다. 자신의 말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를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는 내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너한테 그렇게 들렸구나. 비교하는 말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첫째,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너는 충분하지 않아.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 해 라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노력과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누군가는 가정 형편으로, 누군가는 다른 우선순위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되지 못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꿈이 있었거나 다른 길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사지 못한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자녀 교육에 더 투자했거나 부모님 병원비에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만 보고 비교하면 그 사람의 전체 삶을, 그 사람의 노력을, 그 사람의 선택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셋째, 관계의 거리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교당하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이 사람 눈에 영원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자녀는 부모와의 연락을 줄입니다. 배우자는 대화를 피합니다. 친구는 만남을 거절합니다. 이제 뒷담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없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비교하는 말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윤 여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여사님은 아파트 분여회에서 활동하시는데 같은 단지에 사는 이웃 한 분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답니다. 그 집 며느리 있잖아. 정말 이상해. 인사도 제대로 안 해. 우리 세대와는 다르다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교회에서,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돌고 돌아 그 며느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사실 그 며느리는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제대로 못했던 것이고 외출을 자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의 없는 며느리,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결국 그 며느리는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다 알아요. 제가 뭘 해도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윤 여사님은 나중에 그 사정을 알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뒷담화가 위험한 이유. 뒷담화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 말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돌아갑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 한 말은 누군가를 통해 어떤 경로로든 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직접 얼굴을 보고 들은 말보다 뒷담화로 들은 말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이 사람이 내 뒤에서 이런 말을 했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둘째, 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뒷담화를 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다른 데서 저렇게 이야기하겠구나.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조심하게 됩니다. 진심을 털어놓지 않게 됩니다. 결국 나 자신이 고립됩니다. 셋째,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뒷담화는 사람들을 편을 가르게 만듭니다. A는 B에 대해 이렇게 말했대 라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은 A 편과 B 편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동 포인트 1. 비교 대신 격려하기. 옆집은 이런데 너는 왜 그래? 가 아니라 내가 이런 점에서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구나. 너의 그런 성실함이 참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 포인트, 이 다른 사람의 장점 인정하기. 비교를 해야 한다면 긍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 집 며느리는 참 부지런하더라. 우리 며느리도 다른 장점이 있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을 칭찬하기 위해 다른 쪽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 포인트 3 뒷담화 대신 직접 소통하기. 저 사람 요즘 왜 저래? 라고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본인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물어보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행동 포인트 4 긍정적인 이야기 나누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는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점이 참 좋더라. 저번에 저렇게 해줘서 고마웠어. 저 분은 이런 재능이 있더라. 같은 말들이요. 그런 말들은 돌고 돌아 그 사람에게 전해지고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행동 포인트 5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입을 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어떨까?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이 질문만으로도 많은 말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비교하고 싶을 때 대신 감사한 점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뒷담화를 하고 싶을 때 대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 곧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남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피곤하게 만드니까요. 자, 이제 4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조심하기 어려운 말일지도 모릅니다. 조심해야 할 4번째 말 감정이 격해졌을 때 즉시 내뱉는 말. 지금까지 평가하는 말, 과도한 토로, 비교와 뒷담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가장 후회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감정이 격해졌을 때 즉시 내뱉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정 조절이 예전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호르몬의 변화, 신경계의 변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의 변화 등 우리 몸과 마음이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전 같으면 참았을 일에도 쉽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작은 실망에도 눈물이 나옵니다. 사소한 오해에도 격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게 됩니다.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내가 너희 때문에 평생을 희생했는데 이게 보답이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런 말들은 대부분 진심이 아닙니다. 분노와 서운함의 순간에 튀어나온 말일 뿐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을 평생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관계에 깊은, 매우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격한 순간의 말이 남긴 상처.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씨는 53세로 73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몇 시야? 밥 먹었어. 오늘 무슨 요일이야? 하루에 수십 번씩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영희 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어머니를 돌보느라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또 밥 먹었어? 라고 물었을 때 김영희 씨는 폭발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물어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정신이 없어 죽겠어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실 거면 차라리 요양원에 가세요. 저도 못 살겠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셨습니다. 김영희 씨는 즉시 후회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 없어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말은 괜찮아라고 하셨지만 그 후로 어머니는 김영희 씨를 대할 때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뭔가를 물어보려다가도 입을 다무셨습니다. 내가 또 물어보면 딸이 화낼까 봐라는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김영희 씨는 지금도 그날을 후회합니다. 그 한마디가 엄마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는 짐이야. 너는 환영받지 못해. 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엄마는 그 말을 잊지 못하실 거예요. 나도 잊을 수 없어요. 격한 말이 위험한 이유.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내뱉는 말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첫째, 그 말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 라고 100번 말해도 이미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각인되었습니다. 마치 종이를 구겨놓으면 다시 펴도 주름이 남는 것처럼 그 말은 흔적을 남깁니다. 둘째, 그 말은 관계의 안정감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감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받아줘. 내가 실수해도 나를 버리지 않아. 하지만 격한 말은 그 안정감을 흔듭니다. 이 사람은 화가 나면 나를 버릴 수도 있구나. 나는 조건부로만 사랑받는구나.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노부모에게 필요 없어, 헤어지자, 나가라는 식의 말을 하면 그 관계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셋째, 그 말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격한 말을 하면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더 격한 말이 오갑니다. 싸움은 커지고 상처는 깊어집니다. 나중에는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도 기억나지 않지만 주고받은 말들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박철수 씨와 박영숙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결혼 40년째인데 어느 날 큰 싸움을 하셨답니다. 은퇴 후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소한 것들로 자주 부딪혔는데 그날은 특히 심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 모양이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잔소리만 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게 인생 최대의 실수야. 아내도 지지 않고 대응했습니다. 당신도 별 볼 일 없으면서 뭘 그렇게 잘난 척해.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만 이 모양이잖아. 당신 만나서 내 인생 다 망했어. 그날 밤 두 분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후회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진심은 그게 아닌데 다음 날 아침 어색하게 마주쳤습니다.
서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과의 타이밍은 점점 어려워졌고 관계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결국 한 달 후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날 미안했어. 나도 진심이 아니었어. 남편도 나도 미안해. 너무 심한 말을 했어. 라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완전히 잊히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가끔 또 다른 다툼이 있을 때 그날의 말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당신하고 결혼한 게 최대의 실수. 당신 만나서 인생 망했다는 말들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아예 느끼지 말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화가 나고 서운하고 슬픈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실천 가능한 행동 포인트. 행동 포인트 1. 황금 같은 10초의 법칙. 격한 감정이 올라올 때 말을 하기 전에 10가지 천천히 세어보는 것입니다. 이 10초가 당신의 관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10초 동안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러면 뇌의 이성적인 부분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한 어르신은 화가 날 때마다 물을 한 잔 천천히 마신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는 동안 감정이 조금 가라앉고 말을 다듬을 시간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행동 포인트 2나 메시지 사용하기. 너는 왜 맨날 그래? 가 아니라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나. 가 아니라 나는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전자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후자는 내 감정을 표현할 뿐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행동 포인트 3. 타임아웃 요청하기. 감정이 너무 격해서 도저히 조절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한데, 나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 30분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행동 포인트 4. 편지나 문자로 표현하기.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지만 글은 보내기 전에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편지를 써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다 쓰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기다렸다가 다시 읽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어제 썼던 글이 너무 격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하십시오. 감정은 표현하되 상처는 주지 않는 방식으로 다듬는 것입니다. 행동 포인트 5. 감정의 뿌리 생각하기. 화가 난다면 그 화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상대방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가 피곤해서, 불안해서, 외로워서, 건강이 안 좋아서. 많은 경우 우리의 격한 감정은 상대방의 행동보다는 우리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몸이 아프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외로우면 작은 무관심도 크게 느껴집니다. 행동 포인트 6. 사과하는 용기 갖기. 만약 이미 격한 말을 해버렸다면 빨리 사과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한 말 정말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용서해 줄래? 빨리 사과할수록 상처는 덜 깊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나면 나는 후회하지 않을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말을 1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까. 그 짧은 고민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지킬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5번째 말, 상대를 지적하고 교정하려는 말. 지금까지 4가지 조심해야 할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가하는 말, 과도한 토로, 비교와 뒷담화, 그리고 격한 순간의 말. 이제 마지막 5번째 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미묘하면서도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상대를 지적하고 교정하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나중에 후회할 텐데. 왜 내 말을 안 듣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경험했으니까 내 말이 맞아. 이런 말들 우리는 선의로 합니다. 상대방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 나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의 경험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서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우리는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집니다. 내가 겪었던 실수를 너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알게 된 지혜를 너희와 나누고 싶어.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홍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홍 할아버지는 76세이시고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마다 간섭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라고 며느리가 말해도 내가 애를 셋이나 키워봤는데 내 방식이 맞아. 요즘 방식은 잘못됐어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너무 일찍 주면 안 돼. 그렇게 단 걸 먹이면 안 돼. 아이를 너무 안아주면 버릇이 나빠. 밥을 먹을 때는 TV를 끄고 먹어야 해. 처음에는 며느리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경험이 많으시니까 배울 점이 있겠지. 하지만 매번 지적받다 보니 점점 시댁 방문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면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말을 들을까봐 긴장하게 되었고 결국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명절에도 일찍 떠났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홍 할아버지는 섭섭해 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다 손주를 위해서 한 말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 말을 듣지 않아. 하지만 며느리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시아버지가 매번 제가 하는 모든 것을 지적하세요. 제가 뭘 해도 잘못됐대요. 제 방식은 인정받지 못해요. 시댁에 가면 제가 무능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지적하고 교정하는 말의 문제죠. 지적하고 교정하려는 말의 문제는 그것이 선의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기 어렵고 더 자주 반복됩니다.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받아들이지 않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적과 교정은 아무리 부드럽게 표현되어도 근본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어. 내가 더 잘 알아. 내 방식이 맞아. 내 판단은 틀렸어. 첫째, 상대방의 능력과 판단력을 불신한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친구에게, 자기 일을 하는 배우자에게 계속 지적하면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혼자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구나. 나를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보는구나. 둘째,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실수할 권리도 다른 길을 선택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적받으면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셋째,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듭니다. 건강한 관계는 수평적입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서로 배우고 서로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쪽이 계속 가르치고 교정하려 들면 관계는 선생님과 학생, 부모와 어린 아이 같은 수직적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성인 간의 관계에서 이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지적하고 교정하려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될까요? 하나는 불안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생을 그들도 겪을까봐,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를 그들도 반복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막아주고 싶어집니다. 또 하나는 존재감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이가 들면 우리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예전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예전만큼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조언하고 가르치는 거지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내 경험과 지혜라도 나눠줄 수 있다면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저는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순간, 상대방이 명백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동 포인트 1 요청받았을 때만 조언하기. 이것은 가장 어려운 원칙입니다. 명백히 잘못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스스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잔소리로 들립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내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내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야기해 줄까? 그러면 상대방은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듣고 싶으면 듣고 아니면 정중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들은 조언은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집니다. 행동 포인트, 이 조언이 아니라 경험 나누기. 너는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나는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전자는 지시입니다. 후자는 정보 제공입니다. 상대방은 그 경험담을 듣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려 한다고 합시다. 그만두면 안 돼. 나중에 후회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나도 젊었을 때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어.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지. 결국 나는 이렇게 결정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점은 좋았고 이런 점은 아쉬웠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 포인트 3 질문하기. 지적하고 교정하는 대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 어떤 점이 제일 고민이야?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끌려? 장단점을 생각해 봤어. 질문은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서 내린 결론은 누군가 알려준 답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배움이 됩니다. 행동 포인트 4 지지와 신뢰 표현하기.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가 결정하는 것을 믿어.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응원할게. 실수하더라도 괜찮아. 우리 모두 그렇게 배우는 거니까. 내가 충분히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믿어.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힘을 줍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구나.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는구나. 그리고 그 신뢰가 그들을 더 책임감 있게, 더 신중하게 만듭니다. 행동 포인트 5대로는 그냥 듣기만 하기. 누군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이 항상 조언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하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잘 해낼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조심해야 할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남을 쉽게 평가하는 말. 저 사람은 원래 그래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만 묘사하기.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둘째, 나의 힘듦을 과도하게 털어놓는 말. 시간을 정해서 이야기하기. 긍정적 요소도 함께 언급하기.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기. 셋째, 뒷담화와 비교하는 말. 비교 대신 격려하기. 뒷담화 대신 직접 소통하기. 긍정적인 이야기 나누기. 넷째, 감정이 격해졌을 때 즉시 내뱉는 말. 10초 기다리기. 남의 시지 사용하기. 타임아웃 요청하기. 빨리 사과하기. 다섯째, 상대를 지적하고 교정하려는 말. 요청받았을 때만 조언하기. 조언 대신 경험 나누기. 질문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신뢰와 지지 표현하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92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80이 넘어서야 제대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 그전에는 내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제 알아. 사람에게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따뜻함과 존중이라는 것을.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담겨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오늘 하루 실천.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오늘은 평가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 힘든 이야기를 10분만 하고 나머지는 즐거운 이야기하기.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대신 감사한 점 떠올리기. 이번 주 실천.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할 때 지적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기. 격한 감정이 올라올 때 10초 기다리는 연습하기.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칭찬이나 격려의 말 전하기. 이번 달 실천. 과거에 상처 줬던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평소 지적하던 사람에게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하기. 뒷담화 대신 직접 소통하는 습관 만들기.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도움이 될까? 이 말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들까? 10년 후에도 이 말을 후회하지 않을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때로는 듣기만 하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때로는 이해한다는 표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는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더 적어지지만 더 깊어져야 합니다. 더 부드러워지지만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더 조심스러워지지만 더 진실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관계들을 남은 시간 동안 더욱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건넬 때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알고 그 무게만큼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고, 비판이 아니라 격려가 되고, 거리감이 아니라 따뜻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말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오랫동안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따뜻한 말들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소중한 관계들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